1921년 10월 7일 그리스 서부 해안의 작은 만 레판토 앞바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가 단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3만 명이 넘는 인간이 죽었고 바다는 문자 그대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갤리선의 파편과 시신들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떠다녔고 생존자들은 그 광경을 지옥 그 자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문명의 충돌이었고 두 세계관의 격돌이었으며 수백 년간 쌓여온 공포와 증오가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날을 트로이 전쟁 이후 가장 치열한 하루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신화의 기대 이후로 이토록 많은 전사들이 한 곳에 모여 이토록 잔혹하게 서로를 학살한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레판토 해전은 오스만 제국과 유럽 기독교 연합 사이의 충돌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영도를 둘러싼 경제적 갈등, 종교적 적대감, 문명의 자존심, 그리고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쪽은 지중해의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패배한 쪽은 수백 년간 쌓아온 해상 패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압도적인 승리는 전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예고했을 뿐입니다. 수만 명의 목숨이 사라진 그 하루는 유럽에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승리의 환호 뒤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있었고 해방된 노예들의 기쁨 뒤에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4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전투를 이야기할까요? 왜 레판토는 수많은 해전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까요? 그것은 이 전투가 단순히 군사적 승패를 넘어서 인간이 만든 역사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레판토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렸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이 전투 이후 해전의 방식이 바뀌었고 제국들의 전략이 바뀌었으며 유럽인들의 자기 인식마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레판토가 보여주는 것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야망과 공포, 용기와 잔혹함,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우연과 필연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역사는 왜 이 날을 잊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레판토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서 있었습니다.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습니다. 1000년 넘게 기독교 세계의 동쪽 방벽이었던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고 오스만 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시 하나의 함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술탄 메흐메드 2세는 스스로를 로마 황제의 후계자라 칭했고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개명하며 새로운 제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오스만 제국은 단순히 아나톨리아의 지역 강국이 아니라 세계 대륙에 걸친 초거대 제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발칸 반도부터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알제리까지 오스만의 영토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제국을 통치한 것은 술탄이었습니다. 술탄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지도자인 동시에 종교적 권위자였고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었으며 법의 수호자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행정체계는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데부쉬름의 제도를 통해 정복지의 기독교 소년들을 선발하여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후 엘리트 관료나 예니체리 군인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잔혹했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혈통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뽑았고 술탄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보장했습니다. 예니체리는 세계에서 가장 정계화된 상비군 중 하나였고 오스만 제국의 군사적 우위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의 진정한 힘은 육군만이 아니었습니다. 해군, 특히 지중해 함대가 제국의 패권을 떠받치는 또 다른 기둥이었습니다. 16세기 중반에 이르자 오스만 해군은 지중해에서 사실상 무적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해적들, 특히 바르바로사 하이레딘 파샤 같은 전설적인 제독들이 오스만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고 유럽의 해안 도시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술탄의 명령을 받는 정규 해군이었고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지중해에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심장이었고 무역의 대동맥이었으며 부와 권력이 흐르는 통로였습니다. 향신료, 비단, 금, 곡물이 이 바다를 통해 이동했고
누가 이 바다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제국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 동부를 완전히 장악했고 서부로도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전통적인 해양 강국들은 오스만의 압박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크레타 섬, 키프로스 섬, 그리스의 여러 섬들이 차례로 오스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오스만 제국은 단순한 적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적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술탄의 군대가 빈을 포위했을 때 유럽 전체가 떨었습니다. 오스만이 이탈리아 반도를 침공한다면 로마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 전체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지중해는 이제 터키의 호수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16세기 중반 오스만 해군은 지중해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유럽의 상선들은 오스만 함대를 피해 우회 항로를 택해야 했고 해안 도시들은 언제 약탈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베네치아는 무역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굴욕적인 조약을 맺어야 했고 스페인은 자국 해안을 지키기에도 벅찼습니다. 이것이 레판토 해전 직전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절정기에 있었고 유럽은 분열되어 있었으며 누구도 감히 술탄의 함대에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스만의 강력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유럽이 하나로 뭉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와비스 압계조 반박문을 발표한 이후 유럽의 기독교 세계는 되돌릴 수 없는 분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립은 단순한 신앙 논쟁을 넘어서 정치적,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수십 년간 종교 전쟁이 벌어졌고 프랑스는 위그노 전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영국은 헨리 8세의 결정으로 로마 교황청과 결별했고 유럽의 북부와 남부는 서로를 이단으로 규정하며 적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만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단결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지만 그는 네덜란드의 개신교 반란을 진압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프랑스는 오히려 오스만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제국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럽의 현실이었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독특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무역으로 부를 쌓아온 해양 강국이었지만 동시에 오스만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오스만 영토 내에서 무역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전쟁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네치아는 가능한 한 오스만과의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 상황이 변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베네치아의 마지막 중요한 거점인 키프로스 섬을 침공한 것입니다. 키프로스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지중해 무역의 핵심 거점이었고 베네치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술탄 셀림 2세는 키프로스를 요구했고 베네치아가 거부하자 대규모 원정군을 파견했습니다. 파마구스타 요새는 11개월간의 끔찍한 포위전 끝에 함락되었고 베네치아 총독 마르칸토니오 브라가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참혹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유럽에 전해지자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교황 비오 5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기독교 세계의 통합에 바친 인물이었고 오스만의 위협이야말로 분열된 유럽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비오 호세는 외교 사절들을 유럽 각지로 파견하여 신성 동맹 결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과 베네치아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베네치아가 오스만과 단독 강화를 맺을 것을 우려했고 베네치아는 스페인이 전쟁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교황청은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했습니다. 비오 5세는 신의 뜻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 기독교 문명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군 전쟁의 이미지를 끌어왔고 참전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1511년 5월 마침내 신성동맹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신성동맹의 탄생은 어떤 의미에서 기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 싸우고 배신하던 국가들이 한 깃발 아래 모인 것입니다. 스페인, 베네치아, 교황령이 핵심 구성원이었고 제노바, 사보이, 몰타 기사단 등도 참여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연합 함대를 구성하여 오스만 해군을 격퇴하고 지중해에서 오스만의 세력을 축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약이 맺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연합 함대를 지휘할 것인가라는 가장 민감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장군을 추천했지만 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는 스페인 지휘관을 신뢰하지 않았고 스페인은 베네치아 제독을 경험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선택된 인물은 돈 후안 대 아우스트리아였습니다. 그는 당시 겨우 24세였고 대규모 해전을 지휘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강력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혈통과 상징성이었습니다. 돈 후안은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1세, 즉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사생아였습니다. 그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동시에 왕위 계승권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수한 신분 덕분에 그는 여러 국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돈 후안을 신뢰했고 다른 국가들도 그의 혈통을 존중했습니다. 돈 후안은 외모도 뛰어났고 카리스마가 넘쳤으며 무엇보다 병사들을 고무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르네상스 시대의 기사였습니다. 용감하고 명예를 중시하며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임명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의 원로들은 경험 많은 자국 제독이 아닌 젊은 스페인 귀족이 총사령관이 된 것에 불만이었습니다. 실제로 연합 함대 내부에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합 함대는 규모 면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약 200척이 넘는 갤리선과 6척의 대형 갈레아스, 그리고 수만 명의 병사와 노젓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갈레아스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전함이었습니다. 기존의 갤리선보다 훨씬 크고 튼튼했으며 더 많은 대포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베네치아가 자랑하는 이 전함은 레판토 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함대의 통합은 쉽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선박들은 서로 다른 신호체계를 사용했고 전술도 달랐으며 심지어 언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병사들과 베네치아 선원들 사이에는 사소한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돈 후안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함대를 하나로 묶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각국 지휘관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했고 공동의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1971년 9월 연합 함대는 시칠리아의 메시나를 출항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오스만 함대를 찾아내어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71년 10월 7일 새벽 그리스 서부 해안의 파트라스만 입구에서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형체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돛대들이 보였고 곧 수백 척의 배가 빼곡히 늘어선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대함대였습니다. 총사령관 알리 파샤가 이끄는 이 함대는 약 250척이 넘는 갤리선과 갈리어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알리 파샤는 경험 많은 제독이었지만 그날 아침 그가 마주한 광경은 그에게도 예상 밖이었을 것입니다. 반대편 수평선에서 기독교 연합 함대가 전투 대형을 갖추고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함대는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문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갤리선들의 노가 물을 가르는 소리, 병사들의 갑옷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오스만 함대의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함선의 수에서는 연합 함대를 능가했고 병력 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연합 함대가 먼저 전투 대형을 완성했고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것입니다. 갤리선은 바람보다는 노를 주동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동성이 중요했습니다. 알리파샤는 함대를 초승달 모양으로 배치하여 적을 포위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오스만 해군의 전통적인 전술이었고 과거에 여러 번 승리를 가져다준 대형이었습니다. 양날개를 길게 뻗어 적의 측면을 공격하고 중앙에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연합 함대는 중앙에 갈레아스 6척을 전위로 배치했고 그 뒤에 주력 갤리선들이 촘촘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갈레아스는 움직임이 느렸지만 그 화력은 엄청났습니다. 베네치아의 기술자들이 설계한 이 전함들은
일반 갤리선보다 3배 많은 대포를 장착하고 있었고 선체도 훨씬 두꺼워 적의 공격을 더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갤리선의 아래층에는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거나 이슬람 신자였고 전쟁 포로였거나 납치된 민간인이었으며 때로는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노예 노동력에 의존했습니다. 한 척의 갤리선에는 보통 150명에서 200명의 노 젓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들은 가장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일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감독관의 채찍 아래 몇 시간씩 쉬지 않고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그들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배가 침몰하면 그들은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선체 안에서 익사하거나 운이 좋으면 적군에게 구출되어 다시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선택지였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갤리선을 떠다니는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레판토 앞바다에는 수백 개의 지옥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연합 함대의 병사들은 전투 직전 미사를 올렸습니다. 사제들이 배 위를 돌아다니며 병사들에게 성체를 나눠주었고 고해성사를 받게 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 후안데 아우스트리아는 기암의 갑판에서 병사들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문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병사들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 속에는 공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번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을 예감했습니다. 오스만 함대 쪽에서도 비슷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맘들이 코란을 낭송했고 병사들은 알라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양쪽 모두 신이 자신들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믿음은 피로 시험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의 침묵은 대포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연합 함대의 갈레아스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포탄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오스만 함대의 선두 선박들을 강타했습니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첫 번째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스만 함대도 즉시 응사했습니다. 수백 문의 대포가 동시에 불을 뿜었고 화약 연기가 바다 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대포 소리는 귀를 찢을 듯했고 연기는 너무 짙어서 불과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전투가 아니라 통제 불능의 혼돈이었습니다. 갤리선들이 서로 충돌했고 갑판에서는 백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칼과 창, 도끼와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적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갑판은 순식간에 피로 미끄러워졌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총성, 비명, 저주, 기도가 뒤섞였습니다. 백병전은 가장 원시적이고 잔혹한 형태의 전투였습니다. 여기에는 전략도 전술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으려는 본능과 적을 죽이려는 광기만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얼굴을 맞대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칼을 휘둘렀고 적의 숨소리를 들으며 창을 찔렀습니다. 갑옷은 곧 쓸모 없어졌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싸우다 보니 총탄이 갑옷을 관통했고 칼날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은 갑판 위에 쓰러졌고 살아있는 병사들은 그들을 밟고 지나가며 계속 싸웠습니다. 화약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병사들은 옷의 색깔이나 깃발로 서로를 식별하려 했지만 혼란 속에서 오인 사격도 빈번했습니다. 어떤 선박들은 너무 가까이 붙어서 사실상 하나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배에서 배로 뛰어다니며 싸웠고 누가 어느 쪽인지 구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전투에는 나중에 세계 문학사에 길이 남을 한 젊은 병사도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 훗날 돈키호테를 쓰게 될 그 작가였습니다. 당시 그는 스페인 보병대의 일원으로 연합 함대에 합류해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세르반테스는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지만 상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가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죽더라도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세르반테스가 탄 갤리선은 오스만 함선과 격렬한 백병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그는 가슴에 2발, 왼손에 1발의 총탄을 맞았습니다. 왼손은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었고 그는 평생 레판토의 불구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그는 사람들이 내 얼굴에 상처를 보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들을 기독교 세계의 가장 위대한 사건에서 받은 영광의 표시로 여긴다고 썼습니다. 전투의 핵심은 양측 기암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돈 후안의 기암 리알호와 알리 파샤의 기암 술타나호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두 배는 서로의 뱃머리를 들이받으며 거의 하나가 되었고 양측 병사들이 상대 갑판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알리 파샤는 직접 갑판에서 싸웠습니다. 그는 노련한 전사였고 용맹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병사들의 맹공을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알리 파샤는 머스킷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가 쓰러지자 오스만 병사들의 사기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알리 파샤의 시신에서 머리를 잘라냈고 그것을 창끝에 꽂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심리전이었습니다. 적군 지휘관의 머리를 보여줌으로써 오스만 병사들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스만 함대의 중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깃발이 쓰러지는 순간 전체 전선이 흔들렸습니다. 갤리선에서 깃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휘와 통제의 핵심이었고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술타나오의 깃발이 내려지고 기독교 십자가 깃발이 올라가는 것을 본 주변 오스만 함선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도망치려 했고 일부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연합 함대의 병사들은 승기를 잡았다는 것을 느꼈고 더욱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오스만 함대의 양 날개는 여전히 강하게 저항하고 있었지만 중앙의 붕괴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공포와 광기와 생존 본능이 지배하는 이 지옥 같은 시간이 4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스만 함대는 사실상 괴멸 상태였습니다. 약 200척 이상의 선박이 침몰하거나 납포되었고 살아남은 함선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연합 함대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승리는 분명했습니다. 갑판 위에는 수천 구의 시신이 쌓여 있었고 바다에는 더 많은 시신이 떠다녔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날 약 3만 명에서 4만 명이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너무 많은 시신이 바다에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망자 숫자만이 이 전투의 참상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자들의 고통, 노예들의 운명,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할 트라우마까지 고려한다면 레판토 해전의 진짜 대가는 측정 불가능합니다. 승리한 연합 함대는 약 1만 5천 명의 기독교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들은 오스만 갤리선에서 쇠사슬에 묶여 노를 젓던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해방은 연합군에게 승리의 가장 달콤한 열매였습니다. 쇠사슬이 풀린 노예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기쁨에 겨워 춤을 췄으며 일부는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이날은 문자 그대로 재생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함대에 잡혀있던 모든 노예가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침몰한 배에 쇠사슬로 묶인 채 가라앉은 이들도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을 것입니다. 물이 차오르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방법도 없이 서서히 익사해가는 공포를 느끼며 죽어간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은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전령들이 빠른 배를 타고 각국으로 달려갔고 베네치아, 로마, 마드리드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고 교회에서는 감사 미사가 열렸습니다. 교황 비오 5세는 눈물을 흘리며 신에게 감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럽 예술가들은 레판토의 승리를 기념하는 수많은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티치아노는 돈 후안을 영웅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그렸고 베로네세는 거대한 천장화를 통해 전투의 장엄함을 표현했습니다. 시인들은 서사시를 썼고 음악가들은 승리의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레판토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문화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이 오스만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였고 기독교 세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축제와 환호 뒤에는 씁쓸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레판토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패배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술탄 셀림 2세는 즉시 새로운 함대 건조를 명령했습니다. 오스만의 조선소들은 밤낮없이 가동되었고 놀랍게도 불과 1년 만에 함대는 거의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생산 능력과 자원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베네치아는 결국 오스만과 단독 강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키프로스 섬을 포기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는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제적 현실이 명분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스페인은 대서양과 지중해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느라 지쳐 있었고 신성 동맹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습니다. 레판토 해전 후 5년도 지나지 않아 유럽은 다시 분열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지중해 공세를 계속했고 유럽 해안에 대한 약탈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판토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군사적으로 보자면 이 전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강력했으며 지중해의 세력 균형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상징적으로 레판토는 엄청난 의미를 가졌습니다. 유럽인들은 처음으로 오스만 제국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터키의 호수였던 지중해에서 기독교 연합이 대승을 거둔 것은 유럽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판토는 또한 해전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갤리선 시대의 정점이자 동시에 종말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갤리선은 수천 년간 지중해를 지배한 주력 전함이었지만 레판토 이후 그 시대는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갈레아스 같은 대형 포격선의 효과가 입증되었고 이후 해전은 점점 더 대포 중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범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고 노 젓는 노예들에 의존하는 갤리선은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지게 됩니다. 기술적 변화는 단순히 배의 형태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본질을 바꾸었고 해양 전략을 바꾸었으며 결국 제국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레판토는 이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레판토가 유럽 정체성에 남긴 흔적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전투는 기독교 유럽대 이슬람 오스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강화시켰고 이후 수백 년간 유럽의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서사입니다. 실제 역사는 훨씬 더 복잡했고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뒤섞인 회색 지대였습니다. 하지만 레판토는 흑백 논리로 기억되었고 그 기억은 유럽의 집단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레판토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패배할 수 없는 제국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16세기 중반 절정기에 있었고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판토는 그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제국의 힘은 영원하지 않았으며 역사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동시에 레판토는 개인의 용기와 결단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돈 후안의 리더십, 평범한 병사들의 희생, 그리고 수많은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서 그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는 거대한 세력들의 충돌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레판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투의 여파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 영향은 지금도 느껴집니다. 오스만 제국은 레판토 이후에도 2세기 넘게 유럽의 주요 세력으로 남았지만 무적의 신화는 깨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점차 새로운 전략과 기술을 개발하며 균형을 되찾아갔고 결국 19세기에 이르러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병자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1971년 10월 7일 레판토 앞바다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쳤던 그날,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명령을 따르기 위해 혹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가, 그들의 용기가, 그들의 희생이 모여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대포 소리가 멈추고 칼부림이 그치고 비명이 사라지자 이상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죽음 뒤에 찾아오는 귀가 먹먹해지는 듯한 공기 자체가 무거워진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연희가 서서히 거치면서 드러난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수평선까지 펼쳐진 바다 위에는 부서진 배의 잔해들이 떠다녔습니다. 돛대가 부러지고 선체가 갈라진 갤리선들이 반쯤 가라앉은 채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어떤 배들은 아직도 불타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죽은 자들의 영혼이 승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시신들이었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구의 시신이 바다 위에 떠다녔습니다. 갑옷을 입은 병사들, 찢어진 옷을 걸친 노젓는 사람들,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몸이 파도에 밀려다녔습니다. 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색은 몇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연합 함대의 병사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전투가 끝난 직후에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갑판에 주저앉거나 망연자실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으며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압도적인 피로와 충격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패배한 오스만 병사들은 더 비참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묶였고 부상자들은 갑판 위에서 신음했으며 지휘관을 잃은 함선들은 방향을 잃고 표류했습니다. 양쪽 모두 상처를 수습하느라 바빴습니다.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침몰 위험에 처한 배들을 구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너무 많았고 배는 너무 부족했으며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시신은 바다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간단한 기도나 의식조차 없이 그저 물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그 감정을 그들은 평생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 옆에 전우는 죽고 나는 살아남았는가? 왜 내가 찌른 그 병사는 쓰러지고 나는 서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대답이 없었고 그래서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승리라는 단어로는 그 순간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연합 함대가 이겼습니다. 오스만 함대는 괴멸되었고 전략적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갑판에 서 있던 병사들에게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승리가 아니라 죽음이었고 영광이 아니라 참혹함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찾아오는 것은 환호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어떤 승전보다 무겁습니다. 귀환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대운하를 따라 축제가 열렸고 마드리드에서는 왕이 직접 병사들을 맞이했으며 로마에서는 교황이 특별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종은 울렸으며 술잔은 넘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병사들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비명소리가 들렸고 눈을 감으면 갑판 위에 피가 보였으며 잠들면 죽은 전우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 따라서 치료도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그저 견디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술에 의지했고 어떤 이들은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었으며 어떤 이들은 평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레판토의 기억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의 불구가 된 왼손은 매일 그 날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세르반테스는 그 경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쓴 돈키호테에는 전쟁의 허무함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세르반테스가 레판토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돈키호테에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그에게서 손의 기능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육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나물지만 정신적 흔적은 평생 남습니다. 레판토에서 싸운 병사들은 모두 그 흔적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숨겼고 어떤 이들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었으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전쟁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레판토 생존자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 영웅이 되어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내면의 평화는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지만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결국 그 그림자에 삼켜졌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뒤에는 이런 침묵의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역사책은 영웅들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그들이 밤마다 흘린 눈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승전비는 승리의 순간을 새기지만 그 뒤에 찾아온 수십 년의 고통은 새기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수천 명의 이름 없는 생존자들은 더욱 잊혀졌습니다. 그들은 귀족도 아니었고 유명한 전사도 아니었으며 예술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명령에 따라 싸웠고 운이 좋아 살아남았으며 조용히 삶을 이어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이 덜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조차 없었기에 더 고독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럽은 레판토를 선택적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기억한 것은 영광스러운 승리였고 기독교 세계의 단결이었으며 오스만 제국에 대한 승전이었습니다. 대성당의 천장화는 천사들이 기독교 전사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그렸고 서사시는 영웅들의 용맹을 찬양했으며 역사서는 전략적 천재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잊힌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전투 후 벌어진 무자비한 학살, 포로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 그리고 노예제도가 양측 모두에서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알리 파샤의 잘린 머리가 창끝에 꽂혀 전시되었다는 사실, 생존한 오스만 병사들이 집단으로 처형되었다는 기록, 이런 것들은 승리의 서사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패배자의 역사는 더욱 철저히 가려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기록에서도 레판토는 길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술탄에게 이것은 일시적 좌절일 뿐이었고 곧 극복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역사를 편집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레판토를 신의 섭리로 해석했고 10월 7일을 묵주 기도의 성모 마리아 축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레판토를 성스러운 전쟁으로 정당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레판토를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광으로 선전했고 베네치아는 공화국의 해양 전통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활용했습니다. 각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레판토를 재해석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과 기억되는 일 사이에 간극이 생겼습니다. 미술 작품들은 레판토를 거의 신화적 사건으로 그렸습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 그리고 고귀하게 죽어가는 영웅들이 캔버스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레판토는 진흙과 피와 배설물로 범벅이 된 혼돈과 공포의 현장이었습니다. 왜 어떤 희생은 영웅이 되고 어떤 희생은 사라질까요? 그것은 권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돈 후안 같은 귀족의 용기는 기록되지만 이름 없는 병사의 용기는 잊혀집니다. 기독교 노예의 해방은 축하받지만 오스만 노예의 죽음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승자의 고통은 숭고한 희생이 되지만 패자의 고통은 당연한 대가가 됩니다. 기억과 기록 사이의 간극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역사는 일어난 모든 것의 총합이 아니라 누군가가 선택하여 기록한 것의 모음입니다. 레판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판토는 실제로 있었던 레판토가 아니라 유럽이 기억하고 싶었던 레판토입니다. 역사가 진실이 아니라 선택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비단 레판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은 이런 편집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사라지고 수많은 이야기가 묻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간극을 인식하고 침묵 속에 묻힌 이야기들을 발굴하려 노력하는 것뿐입니다.